생활법률 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 43쪽 특별연구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 살펴보죠. 자, 특별연구자에 대한 분여제도란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주는 그런 제도를 특별연구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도는 44쪽 한번 보세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별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연고자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뭐 대표적이라 그런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라든지 이런 가족이 전혀 없는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두 분이 외로우니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면서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특별연고자에 해당돼서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때에도 자녀라든지 이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되죠. 허용되지 않아요. 다음 피상속인을 요양 또는 간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요양원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여 청구는 청구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우리 그 44쪽 분여 청구 한번 보시죠. 청구 기간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이에요. 자, 이렇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해요. 이렇게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이 이제 상속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죠. 그래서 이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을 정해서 이제 상속인을 수색하게 되는데 그 공고 기간까지 상속인을 찾지 못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넘어가면 분여 청구가 허용되지 않아요. 다음 이제 상속의 승인 및 포기 한번 보죠. 자, 이 상속이라는 거는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 의무가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상속 채무가 아주 클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칫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극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돼요. 빚도.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내가 상속을 안 받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상속의 포기가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45쪽 한번 보시죠. 45쪽에 상속의 승인 위에서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속의 한정 승인은 상속을 승인하기는 승인했는데 조건부로 승인한 거예요. 어떤 조건부로 승인했냐 하면 상속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되 상속 채무를 그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상속 채무가 10억이다. 근데 적극 재산이 5억이에요. 그럼 이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거죠. 상속을 승인하는 거예요. 한정 승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겠죠. 상속 포기. 그리고 상속 포기 쉬워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 하나만 써서 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빚이 있으신데 빚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응?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채무가 많다는 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포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상속 채무가 많은지 적은지 약간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한정 승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내가 받는 상속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 적극 재산을 한도로 상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정 승인은 조금 절차가 복잡해요.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인의 고유 재산 있죠. 상속인의 고유 재산하고 상속 재산을 목록을 따로 작성해서 양자를 갖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상속 채무가 염려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속의 포기나 한정 승인이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45쪽에 상속의 승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상속을 승인한 걸로 돼요. 그래서 그냥 상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를 의미하냐 이거죠.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에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야. 상속이 개시된 날은 언제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응? 자, 내가 지난번에 상속 개시 원인 설명했었잖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뭐예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고요. 상속의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를 말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속인이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인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 경우에 처라든지 또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이 될 거예요. 그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일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봐요. 숙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숙부님은 내가 지난 한 10수년간 뵌 적이 없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조카된 돌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례. 실제 있었던 사례는 뭐 예를 들어서 숙부님하고 조카 또는 외할아버지하고 외손자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오랫동안 숙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숙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래서 조카된 도리로서 그래서 조문을 갔어요. 가서 이제 숙모님도 오랜만에 뵙고 사촌 동생들도 만나고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돌아와서 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딱 지나서 무슨 캐피탈 뭐 이런 데서 빚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난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뭐냐 봤더니 돌아가신 숙부님이 진 빚이야. 그럼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왜 돌아가신 숙부님이 진 빚을 왜 나더러 갚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 숙모님도 계시고 사촌 형제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갚으라 그래지 왜 나한테 갚으라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숙모님하고 사촌 형제들 그러니까 숙부님의 자녀들이죠. 상속 포기를 했어.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 온 거야. 다음 순위가 쭉쭉 내려와서 나까지 온 거야. 내 앞선 상속 순위 있는 사람들은 다 상속 포기했어. 그래서 내가 상속인이 된 거야.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지금 피상속인 숙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죠. 왜? 5개월 전에 이미 알았어. 장례식장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빚 갚으라고 날라온 거야.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상속기시 있음을 안 날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게 되죠.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상속기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판례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고려 기간이라고 해요. 고려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상속 고려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속 고려 기간의 기산점인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더 나아가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는 의미예요. 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가 자꾸 남자 쪽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주로 남자가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수명이 짧아요. 먼저 돌아가셔. 그래서 내가 자꾸 아버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그리고 자녀는 나이가 어려. 응?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 아니면 자녀가 성장하긴 성장했는데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 응? 전혀 다른 쪽의 일을 종사하고 있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좀 있다는 사실은 알기는 알았는데 뭐 얼마인지도 몰라. 그런 이제 경황 중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예전에 이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사채업자들이요. 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빚독촉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알거든. 한정승인이나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빚독촉을 안 해. 그러다가 이 상속 고려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빚독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빚독촉이 딱 들어오는데 이 채무가 엄청난 거예요. 깜짝 놀랐지. 자, 이 경우에 상속 승인 포기할 수 있어요? 3개월 지났잖아. 상속 개시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처나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내가 당연히
법률적 의미의 상속인이라든지 법률적 의미의 상속의 개념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다. 이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배우자나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이 상속계획이 있음을 안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한번 보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빚이 많은지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엄청난 거야. 자, 이 경우 상속 승인 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났어. 포기 못 하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다가 민법을 개정을 해서 특칙을 뒀어요. 특칙을. 어떤 특칙을 뒀냐 하면 45쪽에 상속의 승인 세 번째 단락. 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상속 채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돼요. 여기 중대한 과실은 뭐냐 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걸 우리가 중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야. 이게 중대한 과실이야. 그러니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내가 중과실 없이 모른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 사망을 했는데 아내는 전업주부야. 세상 물정 몰라. 그리고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 그럼 모를 수가 있지. 그치 모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장성했지만 뭐 따로 나가서 살고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랐어. 그런 건 모를 수가 있지.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했어. 아버지 사업을 내가 도와줬어. 그런데 나중에 나 아버지가 빚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건 뭐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지. 이건 허용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빠진다 이거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는 경우에는 그 밑에 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했다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 특칙을 뒀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정 승인만 할 수 있어. 이거 포기는 못해. 상속 포기는 못하고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칙이 규정되고 나서는 이런 논란이 많이 불식이 됐어요. 자, 다음은 이제 유언 한번 보죠. 유언 46쪽에 유언 한번 봐요. 유언. 자,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자, 유언은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유언자가 죽기 전에는 유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유언자 생전에는요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 철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쫓아야 하는 행위예요. 이걸 갖다가 요식행위라고 그래.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돼. 이 일정한 방식은 우리 법률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법률이 이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5가지를 딱 규정하고 놓고 있어.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야. 유언의 방식 5가지. 이렇게 법률로 정한 유언의 방식에 쫓아야 돼요. 만약에 이 법률로 정한 유언의 방식 중 어느 하나가 흠결됐다. 그러면 그 유언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굉장히 엄격한 요식행위예요. 그리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든지 해서 어떤 판별 능력이, 판단 능력이, 사물 어떤 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런 분들도 그럼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유언을 할 수는 있죠. 유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의사 능력이 돌아온 상태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도 유언은 할 수는 있어요. 17세 이상이면 유언은 할 수는 있는데 이때 의사가 유언서에 이 피성년 후견인이 어떤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언할 당시에는 이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을 했다. 이런 사실을 유언서에 부기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유언의 의의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유언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으로 정해진 유언사항 이외의 사항을 유언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유언이 할 수 있는데 법적 효력은 없어. 법적 효력은 없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이거 법적 효력 없어요. 그냥 남기신 말씀이지. 응? 그냥 남기신 말씀이지. 무슨 유언으로서 그런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사항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얘기했었죠. 10가지. 10가지인가? 이거 몇 가지야? 9가지네. 9가지가 있네. 유언사항 9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자. 첫 번째, 재단법인의 설립. 뭐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 이게 재단법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를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장학재단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내 그 재산 중에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해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단 말이죠. 재단법인의 설립. 그 다음에 친생부인. 야, 그 셋째 걔 내 새끼 아니다. 친생부인.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유언으로. 그래서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하게 되면 뭐 유언 집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지. 야, 옆집 사는 홍길동이 실은 네 형이다. 뭐 이렇게 그 혼인의 출생자에 대해서 어떤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이런 의사 표시,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친자 관계가 생기죠. 다음에 후견인 지정,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야 이거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으로 정할 수 있어요. 5년 기간 내에서 영구히 분할 금지를 정하지는 못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야, 이 재산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끼리 바로 나누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잘 운영했다가 한 5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그 다음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죠. 포괄적 유증도 있고 특정적 유증도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 신탁, 어디 재산을 갖다 어디다 신탁, 신탁. 이렇게 9가지. 요게 유언사항이야. 이렇게 유언사항 요 9가지만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어.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남기신 말씀이에요. 법적 효력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유언의 방식 한번 보죠. 아까 내가 유언은 굉장히 엄격한 요식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방식이 요구돼.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방식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법이 정한 방식에 쫓도록. 그래서 법이 정한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흠결했다. 그럼 그 유언은 효력이 없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유언이 어떻게 진정하게 이루어진 유언인지, 그러니까 유언자의 의사에 쫓아 진정하게 이루어진 유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 돌아가셨으니까. 유언한 사람은 죽었거든.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엄격한 방식을 딱 정해놓고 요 방식에 딱 맞추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응? 자,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두 번째, 녹음에 의한 유언. 세 번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네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번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한번 보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자가 그 전문 유언의 내용이요. 그 전문과 작성 연월일, 언제 이 유언을 작성했는지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주소, 성명을 자서해야 돼. 자서.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에다 글 쓰는 서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써야 돼. 스스로. 한글 문서로 워드 작업을 한다든지 어디 PC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아니야. 자서 직접 손으로 써야 돼요.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을 해야 돼. 응? 날인해야 돼. 그래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돼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시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생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뭐 부모님은 뭐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재산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우리은행이 이제 이분 거래은행이었는데 우리은행 그 은행 금고에 은행 금고 있어요. 저기 그 본인들 아니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 응? 은행 금고 돈 많으신 분들이 거기다 뭐 귀금속 같은 것도 이렇게 보관해두고 뭐 그런 데 있잖아.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그런데 하여튼 그 이분이 이제 거래하던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그 은행 그 뭐야 은행 금고 안에서 유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언서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본인이 우리은행에 예금해둔 현금 123억, 정확히 금액이 123억이야. 이 숫자가 1, 2, 3이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123억을 연세대학교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서가 있었어요. 현금 123억을 그때 아마 연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슨 하여튼 사회 사업 그 관련된 그 사업에 이제 써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유언서에 당연히 그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작성 연월일 적혀 있어요. 그리고 주소도 적었어요. 이름도 적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날인이 없었어요. 날인이 없어. 나머지는 다 적혀 있었어. 근데 날인이 없었어. 그런데 이게 발견된 장소가 어디야? 은행 금고야, 은행 금고. 은행 금고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위변조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리고 요걸 필적 감정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 필적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유언이 유효일 것 같아요? 무효일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죠. 왜 물어봤겠어요? 무효니까 물어봤지. 이게 무효가 됐어. 왜? 날인이 빠졌다고. 날인이 빠졌다고 무효가 된 거예요. 나머지 요건 다 갖췄어요. 그리고 본인 필적이 맞아. 그리고 본인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본인 그 은행 금고 안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건 100% 틀림없죠. 하나 빠졌어. 날인. 날인이 무인도 돼. 무인도 돼. 무인도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휘갈겨 쓰는 사인도 돼. 근데 하여튼 이게 빠졌어. 이게 빠져서 이게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가. 야, 응?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유언서의 취지에 쫓아서 연세대한테 연세대에게 그 123억을 주고 연세대는 그 123억 가지고 이제 기증자의 뜻에 쫓아서 어떤 사회 관련 사업에 사회 사업에 이제 사용을 하면 얼마나 진짜 돌아가신 분의 뜻에도 부합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형제 자매거든요. 왜냐면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유언은 무효다. 응? 이 유언은 무효다. 따라서 이 유언에서 뭐 증여라고 돼 있지만 그건 효력이 없다. 이러면서 이건 상속 재산이니 우리가 우리가 그 상속인으로서 예금 12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받았다. 이러면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이겼어요. 이 유언이 무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방식이 요구가 돼요. 다음 녹음에 의한 유언 한번 보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녹음 연월일을 구술하고 입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이제 성립하고요.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한번 보죠.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해주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다음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유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세요. 이거 어디 있냐 하면 저 법원 앞에 가보면 변호사 사무실 중에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증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저기 그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 중에 공증 이렇게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공증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공증인 변호사예요. 지금은 아마 공증전담 변호사를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이 공증인, 이 공증전담 변호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에요. 이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 변호사 사무실, 공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갖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연세대 123억 예금 기증한다고 유언하셨던 분도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인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날인하고, 그러니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본인이 이제 유언 내용을 적은 다음에 봉투에다 집어넣고 봉투를 이제 이렇게 봉하는 거예요. 풀을 칠한다든지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엄복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해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요. 유언자하고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제 성립하는 유언이 이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죠. 그런데 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48쪽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한번 보죠. 구수증서. 구, 입구자, 수, 준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몸을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근데 의식은 있었어야지, 그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으신데 이제 스스로 무슨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다든지 다른 유언을 할 그런 이제 여력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일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말로 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적은 다음에 읽어주는 거예요.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에요. 근데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검인을 받아야 돼요. 검인, 응? 가정법원에 가서. 그럼 여기 급박한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판례는 유언을 한 날로 봐요. 그러니까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그 검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해놓고 이제 유언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언서가 발견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검인 절차. 그러니까 뭐 검인 절차를 거쳐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인은 어떤 유언서로서의 형식을 갖췄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검인 절차를 거치는데 딱 두 개는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서 검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돼요.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검인 절차를 따로 다시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 방식 5개 중에 증인이 참여하지 않는 유언이 있어요. 증인이 참여하지 않는 유언. 그건 뭐겠어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의 참여가 없어요. 나머지 방식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있어야 되죠.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유중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